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안국성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24년간 여의도로 출퇴근 하시면서 주식 1타 강사로 활약하고 계시고 또 침착맨 유튜브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MZ세대에서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오히려 좋아, 최고 인수야 고맙다 같은 밈을 통해 엄청난 인싸력을 보여주고 계신 샌드타이거 샤크, 약칭 센타샤 박민수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오늘 사실 신간, 보시다시피 이제 신간 출간을 기념해서 와주셨는데, 자그마치 두 권입니다. 제목부터 아들아, 주식 공부 해야 한다. 이 두 개거든요. 자, 아들이 일단 있으시니까 이런 책을 쓰셨겠죠? 그래서, 요즘 사실 부모님들, 의치 한약수라고 하죠. 의대 못 보내서 난리인데, 잘못하면 주식해서 패가망신할 수 있는데, 왜 아들에게 주식 공부를 권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희 세대랑 좀 다르게 요즘은 20대나 30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부의 사다리,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부를 축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내 집 마련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두는데요. 저는 이제 28살에 여의도에 입성을 해서 지금 51살까지 오면서 지나다 보니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다. 36살까지는 잃기만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 아들만은 잃지 않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벼락부자를 꿈꾸잖아요. 나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후에는 1억이 되고 그 1억이 한 2, 3년 후에 10억이 돼서 은퇴할 거야. 이런 그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는데요. 그런 계획은 결국 되게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 위험한 투자를 하다 보면 따는 것보다 잃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나만의 투자 생각과 투자 원칙이 정해지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차트 분석보다는 기업이라는 그 본질의 가치를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투자의 기본은 돈 잘 버는 회사와 돈을 잘 베푸는 회사, 즉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에 집중을 하면 크게 잃지 않더라라는 부분에 초점을 뒀고요. 고3처럼 공부해야만 주식 투자도 우리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밟아가면서 한 10년 내지 20년 꾸준하게 수익 내면서 노후가 즐거울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이 내돈내산으로 책을 사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흔한 한국의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하다가 큰 돈을 잃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제일 만나봤더니 보통 지인이 이제 내부 정보 아니면 고급 정보라면서 이제 귀띔을 해준 소수 종목에 몰빵 투자를 했다가 또 손절도 안 하시다가 한꺼번에 큰 손실을 보고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에서 손실을 보는 가장 큰 그 원인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순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맨 먼저 투자를 하면 가장 화끈한 종목들에 들어가서 소액으로 들어가서 대부분 큰 수익을 나기도 하거든요. 퍼센티지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투자 습관을 계속 들이면 결국에 확률적으로 성공하기보단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ETF 투자부터 좀 안전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ETF라는 것은 10종목 이상으로 구성된 펀드인데요. 개별 종목의 구성 비중만큼 손해를 볼 때도 덜 내리는, 그래서 ETF가 덜 내리는 특징, 그리고 ETF의 규모가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50억 이상의 큰 규모의 ETF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무관하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한 투자법이 될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화끈한 2차 전지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2차 전지와 관련된 ETF에 좀 더 집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는 ETF 트레이딩을 하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주. 그러니까 배당주는 배당 가능 이익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거든요. 네. 그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좀 먹고 살 만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상장 폐지라든지 주가 희석 효과를 가져오는 유상증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주는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ETF, 배당주, 그 다음에는 돈을 잘 버는 회사,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길러진 다음에는 이제 화끈한 종목들이죠. 테마주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측면으로 스텝 바이 스텝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테마주나 주가 급등주 중심에서 투자를 하다가 이제 현타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좀 투자해볼까? 공부도 좀 해보고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주가 급등 종목부터 가다 보니까 큰 돈을 잃게 되고 대부분은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순서를 좀 안전한 방법부터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조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몰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한 번에 다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좀 조심성 있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한번 투자하고 그 다음 추가 매수 전략을 가지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손절매를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저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보유를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그렇다라고 하면 좀 준비도 철저히 하게 되고요. 약간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급등주라든지 적자 기업보다는 어떤 실적 개선주라든지 고배당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업을 골라라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큰 원칙은 적자 기업을 사지 않는 데 있어요. 적자 기업을 사고 그 다음 스텝을 밟으려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샀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는데 대부분은 적자가 심한 기업들이에요. 단추, 와이셔츠를 매는데 세 번째 구멍에 첫째 번 단추를 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다음 스텝이 이미 꼬여 있는 상태에서 그 꼬임을 풀려다 보니까 이 첫 번째를 해결할 수 없으면 다음 스텝들도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는 가장 큰 원인은 적자 기업을 사고 그 다음 스텝을 밟고 더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절매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그 투자 습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 적자 기업은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공시를 보고 뒤늦게 뛰어드는 감들이 있어요. 이미 호재가 발표가 됐는데 더 앞으로 내가 사고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순간 이미 정점에 있어서 뒤늦게 뛰어들어서 손실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또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그 종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저는 모든 투자의 철칙은 실적에서 기반을 두고 공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업 가치도 실적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질문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주식 선수,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주식 초보들을 위해서 이런 종목은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핵심인데요. 돈 잘 버는 회사.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들. 과거에 한 3년, 앞으로의 3년, 한 5, 6년 정도 꾸준하게 실적 트렌드가 늘어나는 기업들이 가장 베스트 투자처이고요. 두 번째로는 돈 잘 주는 회사, 많이 번 만큼 베푸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 중심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강조를 드려요. 테마 같은 경우 이제 더 나올 뉴스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고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건 더 나올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증시 격언에 뉴스에 떠나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뉴스가 터졌고 더 나올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 뉴스에는 주가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이벤트가 있느냐, 더 나올 이벤트가 없으면 보통은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면서 주가 급등 정점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시도 실적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적 개선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더 나올 뉴스가 있는 거죠. 왜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뉴스들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그 실적을 체크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실적 개선과 관련된 공시는 무엇이냐? 실적 개선. 3개월 단위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증가할 거다.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도 지금 6월 달이 이제 다음 달인데요. 다음 달 기준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이렇게 맞춰서 실적이 나오면 7월부터 한 단계 더 높은 주가 상승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단위의 어떤 실적 개선 발표, 그리고 수주 계약들,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기업들은 한 번씩 수주 발표를 하면서 실적 예측이 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적이 증가한다는 다음 뉴스들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계속 공장을 지어대면서 다른 그 바이오 기업들과 다르게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과 그에 따른 실적과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반면에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호재로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그렇죠. 공짜로 주식을 추가로 주니까요. 근데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그날이나 그 다음날 급등한 주가는 많이 또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기준일, 그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일 부근에서 약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권리락, 많이 이제 주식을 준 만큼 그만큼 주가를 낮춰줘야 되니까요. 권리락일에 낮아진 주가로 인하는 착시 효과. 예를 들면 우리가 공구음원 때 보면 5대1로 그 무상증자를 하게 되고요. 그때 또 권리락 때 단기간 주가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주가가 급등을 하고 다시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게 되면 더 나올 뉴스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죠. 대기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무상증자, 실적과 무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어떤 나올 뉴스가 있을 때마다 잠깐 상승했다가 내려갔다가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도 실적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 차트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본업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돈 잘 버는 회사, 그리고 배당이 많은 회사에 집중하면 계속 어떻게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한 8% 이렇게 넘게 빠지거나 오르게 되면 서킷 브레이커라는 시장을 잠시 정지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인생 역전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단기간에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매수 세력이 없을 때에 기대하지 않은 충격이 왔고 톱날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고 도로 원위치 되는데 금방이면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잔잔하게 꾸준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내리는 거는 다시 반등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급락은 거래량 없이 그냥 급락을 하고요. 다시 오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매력적인 기회. 거래량이 적은 단기 급락은 우리가 고배당주라든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면 좋겠다.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수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런데 유독 오른 종목들을 보면, 오른 섹터들을 보면 결국 실적 개선이 따르는 업종들이 주가 상승 추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약세장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이슈들은 개별 종목들의 어떤 실적이 세상을 이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실적.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 이 실적 개선주를 되게 강조해 주셨는데,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시로 보통 이런 실적을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하는 경우 잘못하다 보면, 어설프게 하다 보면은 이 꼭지에 물려가지고 괜히 단기적으로 이제 호재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만 받아내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종목을 분석을 해야지 정말 이 단기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자고 하면요. 우리가 실적을 과거만 너무 연연해서 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지금 상태는 너무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샀는데 내가 산 이후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산 이후 실적이 꺾여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지금까지 잘 실적이 좋았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반대로 실적 피크 아웃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지 오히려 매수를 하는 구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미래의 실적, 그냥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봐야 된다. 그렇죠. 이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첫 번째는 증권사 리포트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 보면 뭘 해야 될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네. 많이 하는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실적 예측치, 한 2년 후 정도의 실적 예측치가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 실적 트렌드가 지금까지 한 2, 3년 정도 계속 실적이 늘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한 2, 3년 정도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좋은 상태에서 샀지만 더 좋아지는 상태까지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일일이 열어보시는 그런 수고를 들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네이버 증권에 보면 개별 종목마다 종목 분석 그 하단에 컨센서스라는 섹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과거의 3, 4년 그리고 앞으로 2, 3년 정도의 실적 예측치가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센서스의 어떤 예측치를 보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나갈 수 있다. 아니면 뭐 FN 가이드 같은 정보 제공업체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의 실적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 기록들을 우리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순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그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그 예측치를 한 80에서 90%만 적용을 하면 돼요. 이 증권사의 어떤 예측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풀려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좀 눈높이를 낮추되 중요한 건 트렌드다. 트렌드가 이렇게 계속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는지 여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주를 투자하고 그 트렌드가 꺾여버리면 매도 시점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2년 후에 트렌드가 꺾이는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뭐 매도할 건지 매수할 건지를 2년 후의 실적 또는 3년 후의 실적을 보고 미리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당기순이익을 2년 후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PER이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PER은 주식수와 주가로 곱해진 시가총액을 미래의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미래의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면 이 PER,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 규모가 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버블이 있는지, 그러니까 투자 판단을 2, 3년 후에 실적 기준 미래 PER을 계산하고 미래 PER이 매력적일 때 매수해 놨다가 미래 PER이 매력도가 떨어질 때, 즉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PER 상태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매도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실적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을 추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면 계속 기다리면서 그 실적 아웃풋의 과실을 맛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배당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실적도 돈을 많이 벌면서 돈을 많이 번 만큼 배당을 많이 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의 과실을 노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배당금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죠. 배당 수익률. 그래서 시가 배당률 8% 이상이면 저는 고배당주라고 판단을 하고요. 8%에 사서 6%에 팔자라는 거죠. 이것도 배당 수익률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예요. 8%에 사서 6%에 팔면 주가는 30% 정도 오르게 된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실적 기준 PER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았다면 2단계에서는 배당 가지고도 뭐 8%에 사서 6%에 판다든지 아니면 일정 배당률이 유지된다면 우리가 주가 상승과 함께 배당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는 아예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워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배당 대신에 자기 주식 매입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어차피 배당 가능 이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배당을 주든지 자기 주식을 매입하든지. 그래서 외국의 애플 같은 기업들은 배당보다 자기 주식 매입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그런 성향들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배당 또는 자기 주식 매입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제외를 하면 결국 안전한 투자 대상을 고르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요 비율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주요 비율로는 제가 책에서 말씀드리는 게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그리고 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든지요, EV 에비타,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든지 재고자산 회전율, 그리고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는데 일반적으로 실적 개선주들은 재무 비율이 되게 좋아요. 부채 비율,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린 비중인데요. 부채 총액과 자기 자본을 비교하는데 대부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아니면 지금 높았더라도 실적이 계속 증가되면서 그 수익이 높아지면서 부채가 계속 낮아지는 그런 좋은 관점들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들은 한번 체크를 가볍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좌 비율 같은 경우는 단기 어떤 지급 능력, 현금 보유 능력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또 결국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EV 에비타를 여기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EV 에비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EV를 에비타로 나눠준다라는 건데요. 어려운 표현을 쉽게 설명하면 영업활동 이익,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비용을 제외하기 전 이익으로 기업의 그런 어떤 가치를 나눠준다라는 건데,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 얼마만큼 기업 가치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PER이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EV 에비타는 그 기업 가치를 영업활동 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즉 기업 가치만큼 투자했을 때 몇 년간의 영업이익으로 그 기업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PER보다 EV 에비타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25년 실적 예측치로 PER이 한 50배 정도 되는데요. EV 에비타는 29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 비용, 그러니까 설비 투자의 그 결과로 결국은 감가상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감가상각이 영업이익을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원인이 실제로는 어떤 영업활동으로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그만큼 되지만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EV 에비타로 정확하게 설비 투자 기업들은 같이 동시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숫자가 아닌 공시나 뉴스,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지지 않는 호재나 악재를 찾는 거인데요. 저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방점을 두자. 왜냐? 우리가 실적 개선주라는 실적 호재 또는 고배당이라는 이슈는 이미 호재를 찾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호재를 유지하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혹여 모를 악재는 없는지, 그게 공시나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의 공시나 뉴스를 체크를 해서 악재가 없는 거지. 가장 큰 악재는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에 오버행 이슈가 없는지. 그래서 악재, 시장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로 이 실적의 어떤 증가를 희석시킬 이슈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자라는 게 4단계. 그래서 재무적인 수치와 그 다음에 재무에서 보지 못한 악재를 찾았다. 그런데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매수해야 될 이유와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네, 다시 지금까지 5단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뭔가 돈을 벌어다 줄 실적 개선주 아니면 괜찮은 고배당주를 뽑는 법 알려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특정 업종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상장 종목이 2,000개가 넘는 게 여기서 어떻게 다 찾냐, 뭐 실적 컨센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컨센마저 못 믿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너무 옛날 자료라서. 예, 이런 경우 작가님께서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이런 5단계 프로세스를 좀 진행할 실적 개선 유망 업종으로는 어떤 업종을 좀 보세요? 일단 뭐 배터리 아저씨가 늘상 강조하는 2차 전지 양극재 업종의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편에서 또 별도로 섹터로 설명을 드리니까요. 2차 전지 섹터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장기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로봇은 과연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시장으로 올 것이냐 여부는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훅 들어올 것 같아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가 로봇 정책을 펼칠 때 로봇 기업이라고 뚜렷하게 내세울 그런 기업들이 없었어요. 네. 지금은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요. 이런 그리고 하반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또 IPO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삼성이 로봇 산업 진출에 대한 어떤 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을 2026년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60여 %의 지분이 이 삼성전자가 가지면서 삼성전자의 이제 자회사가 되는데요. 결국은 그동안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퍼포먼스가 언제 이제 발휘가 되느냐. 로봇 산업은 지금 이제 협동 로봇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동을 도와주는 그런 협력하는 로봇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치킨을 우리가 튀길 때 이렇게 사람 대신에 이렇게 로봇이 해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여기에 출산율 저하.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로봇 산업의 어떤 성장을 되게 빠르게 가져올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협동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의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수요도 계속 팽창하면서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그래서 협동 로봇이 어느 정도 단계를 이어가면 그 다음 스텝은 가정부 로봇으로 결국 가게 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2조 정도 이렇게 로봇 기업을 매수할 때만 하더라도 고평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싸게 샀다라고 하고 두산, 현대차, LG, 삼성 등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 산업의 미래는 전자가 아니라 로봇의 미래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 그 시발점이 기술 개발이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 로봇 기업들의 매출은 좀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미한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2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 주가 버블 상태는 결국 갑작스러운 기술 개발과 상품의 대량 생산이 어느 순간부터 이루어질 때. 근데 그게 10년 내에는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한 3, 4년 후에 산업 예측을 본다면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산업도 불과 3, 4년 전에는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열광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3, 4년 후에 로봇 산업은 지금보다는 훨씬 열광되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를 뒤를 이을 미래의 산업으로서 각광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봇 기업들도 우리가 뭐 SPG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서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3, 4년 후에 어떤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용인 클러스트 부근에 한 30조 원 정도, 1년에 한 30조 정도씩. 1년에 30조죠. 예. 그래서 30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 낙수 효과로 소재 부품 장비 주식들이 강한 모멘텀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019년 2분기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TSMC가 50.5%, 예. 삼성전자가 18.5%였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TSMC는 58.5%, 삼성전자는 15.8%예요. 그러니까 TSMC가 8%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동안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3% 정도 뺏겨버려요. 네. 이렇게 이제 TSMC 천하가 됐는데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라든지 팹리스 시장을 놓치고는 우리의 반도체의 미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의 국가별 시장 점유율을 볼 때요. 미국이 한 5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20%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질 것 같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3%의 점유율 그리고 이 TSMC 주도의 어떤 파운드리 시장을 우리가 개척하지 않는 한 반도체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가 10년간 300조, 1년에 30조씩 투자하는 상당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분야에 좀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거에 따른 낙수 효과를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이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 사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인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 그만큼 뚜렷하게 주가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우리가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하는 데는 보통 2, 3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그 완공이 되고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폭발적인 실적 개선이 된다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좀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찾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에 대한 ETF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소부장 ETF의 상위 종목들, 상위 10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서 그 기업 중심으로 조금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방산, 그리고 엔터 산업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더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발표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 그 실적 발표 기업 중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너무 뛰어넘는 그런 기업들로 뉴스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실적을 보자면요. 2022년에 2천억 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었는데 올해는 4,7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6천억대까지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빠른 상승의 그 근원에는 최근 들어서 수주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엔터 기업 같은 경우 JYP가 올해 주가 급등했고요. YG도 급등을 했는데요. 그 모멘텀을 보면 JYP도 작년 말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674억인데요. 2025년이면 1,300억. 이렇게 이제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 상승세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유망 업종으로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방산, 엔터 5개의 업종 짚어주셨는데요. 자, 다음 편에서는 센터자 작가님의 K 배터리 집중 해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2부 이제 2차 전지 산업, 배터리 아저씨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K 배터리 주식에 투자하는 게 거의 국민적인 열풍과 관심을 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가님이 우선 작년부터 강조해 주셨던 전기차 배터리 투자 필요성, 사실 이미 ETF 통해서라도 투자를 하라 작년이나 재작년 2년 연속 강조해 주신 부분인데 올해 또 유달리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작가님 개인적으로 일단 전기차 배터리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작년에 사석에서 한번 만나서 술 한잔 했었잖아요. 그때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작년도에 좀 강조를 하고 저는 이제 긴 호흡으로 좀 들고 가겠다 얘기를 했고 또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ETF 연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근간에는 제가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 언젠가는 이 실적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바라봤고요. 결국 이제 올해 그 배터리 아저씨 덕분에 그게 이제 쏠림 현상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실적 개선주의 모습은 아니에요. 테마적인 모습,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우리나라
뭐 투자자들의 또 특징이 하나가 이렇게 과도한 쏠림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단기간 이렇게 올라왔고 조정을 하고 결국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7월 정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부합됐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일단 2차 전지 그 산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정부의 정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책은 뭐 두말할 날이 없이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요. 미국이 최근 들어서 바이든 정부에서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67%를 전기차로 판매해라라는 어떤 목표치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6% 정도밖에 안 돼요. 침투율이 6%. 그렇죠. 시장 침투율 6%니까 2032년까지 9년 동안 11배의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를 3대 중에 2대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난해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빅3를 보면 테슬라가 65%고요. 포드가 7.6%, 현대하고 기아차가 7.1%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동차가 한 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찌됐든 시장 점유율은 좀 줄어들겠지만 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요. 결국 이 낙수 효과는 2차 전지 기업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2035년이면 탄소 제로를 각국 그 정부들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2035년 그리고 중국도 뭐 늦게까지는 2040년까지는 탄소 제로, 즉 탄소 제로가 되면 더 이상 가솔린 차를 팔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가솔린 대신에 전기차의 비중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이슈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고체라고요. 지금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다음에 전액, 액체라는 것들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전고체 이제 배터리 양산이 원래 2030년 이후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LG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완성을 하겠다. 왜냐? 일본이나 중국의 경쟁업체들의 전고체 시장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분리막이나 전액 기업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이 필요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가장 키워드는 양극재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양극재가 지금도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45% 정도의 비용을 차지하고 이게 얼마나 멀리 가고 얼마나 효율이 높을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재 시장의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우리 기업들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어떤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그 배터리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전고체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양극재 시장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우리가 2차 전지 기업들이 되게 뜨거웠어요. 그러면 2차 전지 기업들이 모두 다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작년도 당기순이익이 한 2,3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예측치 네이버 증권 포탈에 의하면 7,400억대까지 한 3배 정도 늘어나요. 반면에 분리막 기업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작년도가 1,600억대, 2025년이 2,200억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성장세가 양극재보다는 적은 거죠. 그게 결국 주가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좀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실적 개선의 결과 이렇게 주가 차이를 보였던 부분이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중에 양극재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완성품을 만드는 단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좀 주가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양극재를 워낙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양극재 회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보통 양극재 회사라고 하면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 화학 이 4개 정도 회사가 양극재 시장을 그래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많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4개 회사 중에서 유독 뭐 사실 좀 저평가되는 LNF도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는 뭐 구조적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그 양극재 기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4개 외에 뭐 코스모, 네네, 거기까지 이제 5개 정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의 중심으로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작년 말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2,300억대, LNF는 2,600억대, 포스코 퓨처엠은 1,100억대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5년 예측치를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7,400억대, LNF가 7,100억대, 포스코 퓨처엠이 7,700억대. 그러니까 세 기업 다 7,000억대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거둔다. 지금보다는 많이 진일보해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가총액과 미래의 실적을 비교하면 미래의 PER이 나오고 미래 PER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버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그 전 5월 12일 기준 종가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22조 정도 되고요. LNF가 8조, 포스코 퓨처엠이 한 23조 정도 되거든요. 이걸 적용해서 미래 PER을 계산해 보면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PER이 거의 한 30배 가까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30배. 우리가 보통 주가 버블 얘기를 할 때 한 30배는 그렇게 아주 버블이다라고 논하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50배 넘는 정도도 아니고. 그렇죠. 한 50배 넘어가면 좀 버블이다 할 수 있는데 50배 넘는 상태에서 조정을 지금 거쳐서 한 30배 정도 됐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2년 후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버블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수준이 되긴 했거든요. 물론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의 2,300억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 22조를 얘기하면 PER은 9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 기준으로 PER을 논하다 보니까 버블일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2025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럴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어떤 PER이고요. 재밌는 건 LNF가 한 12배 정도 돼요. 되게 싸 보이는데요. 그렇죠. 관건은 이제 앞으로의 실적 예측치만큼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LNF가 눈높이를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제 지주사. 어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의 지주사인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그 2025년 실적을 대비해 보면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좀 PER이 높은 것 같아요. 2025년 기준으로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한 7.5배, 6배 이 정도 되니까요. 그런 차이가 이제 약간의 어떤 버블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건 이제 LS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LS도 그 LSMNM이라는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도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25년 실적만으로 봤을 때는 LS가 한 5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놓고 보면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실적 예측치가 네이버 증권이라든지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으니까요.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실적을 좀 보고 그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서요.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버블 여부를 좀 판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조정을 보이는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장 악재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성장주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어떤 정책과 역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나갔던 애플이라든지 이런 나스닥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금리 인상 이후에 굉장히 힘을 많이 잃었어요. 주가도 조정을 많이 보였고요. 다만 이제 이 금리 인상도 이제 어느 정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원인에는 최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CPI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수를 발표했는데 4.9%. 그러니까 만 2년 만에 5%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란 말이죠. 그동안 미국의 연준의 정책이 이 6%대에 또는 5%대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맞춰서 금리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버리겠다라는 어떤 정책적 기조가 있었는데 이미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5%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더 높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더 올릴 개연성은 좀 낮아졌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5% 밑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이게 만약에 4% 밑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 입장에서는 이 금리 리스크가 많이 좀 완화가 된 것 같고요. 우리가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4.4% 정도 시장에서 예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가능성은 좀 적고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고요. 한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2.9%니까 내년 한 1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 CPI가 내려가면서 금리도 완만하게 좀 내려가는, 그렇다라고 하면 성장주 입장에서는 그런 금리 리스크는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요. 또 성장주에게 가장 그 성장 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설비 투자, 아까 1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기업의 지역별 생산 능력 전망을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6만 톤 정도밖에 생산을 안 했던 그 양극재가 2026년에 가면 지금부터 이제 한 4년 후죠. 48만 톤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국내에서 23만 톤, 유럽에서 14만 톤, 미국에서 11만 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보내는 그게 그런 것보다는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현지 공장에서 이렇게 맞추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게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거고, 결국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실적 개선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과열됐다라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치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조금씩 다 올라가는 그 트렌드의 근거는 바로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와 이런 설비 투자 증가, 그에 따른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결국 산업은 조금씩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장주의 미래의 과실을 2, 3년 후의 실적 예측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실적 트렌드다. 미래 실적에 대한 트렌드 계속 유념하시면서 저가 매수, 조정 시마다 저가 매수 전략으로 담아가 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요즘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포모적이라고 하잖아요. 2차 전지가 없어서 뭐 너무 괴롭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이라도 조금은 보유를 좀 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점 논란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너무 많이 이 한 3개월 사이에 너무 급격하게 오른 감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조정을 지금 한 뭐 20, 30% 보여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사실 고마운 거예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우리가 실적은 예측이 됐고 그 실적 증가세는 3개월마다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을 사서 언제 팔 것이냐, 실적 예측치가 꺾여버릴 때.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이 시점이 1년 지나면 2026년이나 2027년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런 어떤 실적 예측치가 꺾여버리는 순간 저는 매도를 선택할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 그래서 2, 3년 정도는 실적이 꺾이지 않으니까 저는 계속 보유를 하겠다라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우리가 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그 기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로닉스는 LNF의 최대 주주예요. 보통 최대 주주라고 하면 지분이 되게 많잖아요. 뭐 때로는 뭐 80 양지사처럼 뭐 예. 90%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품절주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 세로닉스는 LNF의 지분이 14.4%밖에 안 돼요. 예, 되게 좋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설비 투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계속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이제 관점 네.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LNF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실적이 2,600억 대였는데 올해는 4,000억, 내년에는 6,5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9,400억까지 이렇게 영업이익 예측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1년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만큼 1년마다 한 번씩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세로닉스는 재밌는 게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5억밖에 안 돼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917억이라는 거죠. 영업으로 해서는 큰 수익을 못 얻는데 당기순이익은 917억이나 얻은 그 근간에는 이 LNF의 지분을 14.4%만 가지고 있지만 LNF의 주요 경영활동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로 이 LNF의 그 모든 것들을 끌어오고요. 즉 LNF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로닉스의 영업 외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영업의 이익이 결국 더해져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치면 LNF의 실적이 계속 늘어날수록 이 세로닉스의 영업이익은 뭐 좀 그저 그렇지만 그렇죠. 예. 영업의 이익에서 잡히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이 보여지면서 이 LNF와 같이 가는 지금 에코프로도 결국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의 어떤 실적을 가져와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그렇죠.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세로닉스도 결국 LNF의 어떤 실적 개선세를 가져오면서 뭐 이렇게 주가 상승 포스코 우리가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 물론 포항제철 포스코라는 포스코는 크죠. 제철 기업도 있지만 네.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을 가져오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세로닉스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좀 재밌겠다라는 하나의 그 예시를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뭐 말씀하신 지금까지 배터리 회사들 말고도 요즘 사실 신사업이라면서 2차전지 뭐 소재 관련 사업이나 아니면 뭐 광물 소재 이런 사업을 이제 사업 목적에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많은 상장사들이 나도 2차전지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이 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우리가 알려진 기업과 시장 주도주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차 전지 기업은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아요. 실적 개선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과 실적 개선을 예측할 수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로 실적 예측치를 보여주는 기업들 중심. 그런 기업들은 알려진 기업이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들 이제 진출하겠다 하는 기업들은 약간 퀘스천을 달고 바라봐야 되겠다. 후발주자들이 이런 기존의 그 앞서간 기업들을 능가할 만한 아웃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만한 돈을 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많은 퀘스천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더라 통신에 너무 리스크를 지면서 가기보다는 그런 기업들은 뉴스에 나왔다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면 3개월마다 실적 발표를 하고 3개월마다 어떠한 진행 상황이 됐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문구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보다는 이미 알려진 시장의 선도 기업 위주로,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증권이나 증권사 리포트의 미래의 실적 예측치를 보여주는 기업 중심으로 좀 가는 게 테마성 리스크를 좀 해소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차전지 지금까지 되게 샅샅하게 훑어봐 주셨는데 사실 뭐 짤막하게 뭐 개별 업종 기준으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주라서 다들 이제 대체 뭐 언제 주가가 회복하는 거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뭐 8만 주자, 7만 주자, 9만 주자 많이 얘기 나오지만 반도체 업황만 보자면 바닥 찍고 돌아선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 반도체 기업도 어려울 게 없는 게 우리가 실적 예측치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면 작년도에 54조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실적이
근래 한 4, 5년 중에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왜냐? 실적 피크아웃.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메모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이클이 한 2, 3년 정도의 사이클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술이 발전되고 기존의 구형이던 메모리를 새로 교체하는 주기가 2, 3년마다 오면서 호황이 왔다가 불황이 오고 호황이 왔다 불황이 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삼성전자가 11조 정도 당기 순이익을 예측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년 대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실적이 줄어들어요. 하이닉스는 더 심해요. 2조 2천억 정도의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올해는 마이너스 8조 9천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간 거고요. 삼성전자가 회복하는 시기를 우리 네이버 증권의 예측치에 보면 2025년이나 돼야 다시 50조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 예측을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2025년 됐을 때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내년도 가면 이제 2026년도에 실적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지금같이 어려울 때 매수하고 2, 3년 후를 기다리면 삼성전자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2, 3년 후에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투자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좀 집중해도 좋지만 소부장주들, 우리나라 국내 소부장주들도 대부분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원익, IPS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부분 이제 그런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는 한 2, 3년 후면 좀 개선이 될 거다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지금부터 투자하면 2, 3년 후부터 이제 매출액 증가가 일어나니까요. 그런 측면이 이제 더해진다고 하면 2025년에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반도체가 좀 좋아질 것이다. 감산도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니까 조금씩 좀 저점 매수 관점. 외국인들도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근간은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 투자자라면 그 2차 전지 소부장 ETF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2차 전지 ETF라든지 반도체 그런 ETF들도 좀 중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ETF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시장에 한 6개 정도 돼요. 7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그 2차 전지 ETF, 예를 들면 솔 2차 전지 소부장 FN이라든지요.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실렉트,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 KB스타 2차 전지 액티브. 이런 2차 전지 ETF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들을 투자하실 때 중요한 것은 상위 10개 종목의 구성 비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은 다 2차 전지나 배터리 이름이 들어갔는데요. 내용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 ETF 같은 경우는 완성품, 배터리 셀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반면에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은 배터리 배터리 소재, 양극재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배터리 2차 전지의 다음은 폐배터리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테슬라의 주요 모델이 나온 지 지금 한 8, 9년 됐거든요. 근데 배터리의 수명이 8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배터리를 그 100이라고 봤을 때 한 20% 정도 쓰면 80%가 남은 상태에서 그 배터리가 이제 수명을 다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스파크가 일어나고 좀 안 좋은 그런 효율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80%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ESS라고 해서 에너지 이제 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20%를 충전해서 다시 쓰거나 우리가 리튬이나 이런 거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 또는 내년부터 이
폐배터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예. 한 3, 4년 후부터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지금 한 2, 3년 후까지는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느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한 3, 4년 후부터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로봇 산업처럼 한 3, 4년 후를 내다본다면 3, 4년 후에는 폐배터리 기업들이 많은 성장세와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 실적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이 폐배터리 기업도 좀 체크를 해서 갑자기 이렇게 훅 또 상승할 개연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와 함께 우리가 폐배터리 기업들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2차 전지주다 이렇게 따라가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나만의 어떤 투자 철학이 있는데 그 투자 철학을 단지 그냥 정성적인 이슈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될 거다라는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실적 예측치들,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많이 발표를 해요. 사람들의 관심들도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목표 주가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실적이 계속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실적 예측치를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버블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주가 조정이 올 때마다 오히려 나는 어떤 비중을 늘리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예측치. 증권사 보고서 어렵다고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사실 다 안 찾아보시는 거 아닙니다. 뉴스 보기도 사실 바쁘거든요. 그래도 증권사 리포트와 관심 종목에 대해서 나오시면 꼭 미래 실적 추정치는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 화면에서도 주요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을 보여주실 거잖아요. 띄워드리니까 그것들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나만의 어떤 실적 예측치들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책 이제 1, 2권으로 나눠서 이제 아들을 위한 투자 전략, 아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었지만 또 책을 써서 다 공개를 해주셨는데 안전한 투자 전략, 일치한 투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작가님께서 또 세우신 6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6가지 원칙에 앞서서 또 이제 작가님께서 그 실적 개선주와 동시에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 고배당주지 않습니까? 이 배당주에 투자할 때 챙겨보는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 배당주라고 하면 종류도 다양하고 소위 뭐 인컴형 투자라고 하죠. 다달이 이제 뭐 현금 수익을,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투자처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편과 2편은 실적 개선주에 포커스를 뒀어요. 어떻게 하면 실적을 많이 내는 기업들의 그 미래 실적을 찾고 그 미래 실적을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적정한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 배당주 투자가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파트가 아닌가. 배당주 투자를 보통 투자 비중의 50%는 좀 가져가라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잃지 않는 투자의 정석이거든요. 배당주의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저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 배당주의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요.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요. 배당금 1,000원과 현재 주가의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10%인데 현재 주가가 떨어져갖고 5,000원이 된다. 그러면 시가 배당률은 20%인 거죠. 저는 15% 이상의 시가 배당률을 가진 종목들은 평생 들고 가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15% 이상의 시가 배당률 종목들, 인생 배당주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5% 이상인 종목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한 5억 원 정도 보유를 한다면 1년에 6,500만 원씩의 배당을 가져오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들의 1년 연봉이 되거든요. 60세 넘어서 1년에 6,500만 원씩 꾸준하게 배당이 들어온다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꼴이거든요. 5억 원을 투자해서 매달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차를 사느니 현대차 우선주를 사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가 지난주 기준으로 20만 8천 원이었어요. 보통주 한 주가. 네. 그런데 현대차 우선주는 3개가 있거든요. 현대차 우선주, 그죠? 현대차 이후비, 현대차 3후비. 현대차 우선주를 보면 11만 원 정도 해요. 예. 그러면 아깝죠. 내가 2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현대차 한 주를 살 거냐, 현대차 우선주를 2주를 살 거냐라는 거죠. 저 같으면 현대차 우선주를 2주를 사겠다. 왜냐? 2022년 배당이 현대차 한 주당 7,000원, 현대차 우선주는 7,050원이에요. 대동소이하죠? 네. 그렇다면 20만 원을 가지고 7,000원 배당을 받지만 현대차 우선주는 7,000원, 7,050원짜리 2개, 네. 14,000원의 배당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살 거냐? 7,000원 배당에 만족할 거냐? 14,000원 배당을 받을 거냐? 시가 배당률도 현대차는 3.36%인데 네. 현대차 우선주는 6.38%, 지난주 네, 주가 그렇죠. 지난주 기준으로요. 주가 기준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6.38%의 배당이 훨씬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살 바에는 현대차 우선주를 사는 게 배당 측면에서는 더 매력적이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LG화학 같은 경우도 네.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뭐 0.5에서 1% 정도 더 높아요. 네. 같은 가격이면 오히려 주가도 낮고 그 다음에 배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선주에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매력적인 그런 배당주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고배당주가 대신증권과 같은 증권주와 네. 그리고 제2비금융지주 같은 네. 은행주들이에요. 은행주죠. 예. 그래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배당률이 지난주 기준으로 9%대. 와, 우선주는 9%요? 거의 10% 가까이 되거든요. 네. 제2비금융지주도 한 10% 정도 돼요. 네. 그렇다면 주가는 좀 내리더라도 이렇게 배당주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바람 불 때 우리가 배당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 말은 뭐냐면 찬바람 불 때 가을 겨울에 배당주 주가가 오른다는 모르죠. 거예요. 예. 그때가 매도 시점이라는 거지 매수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배당락 이후인 연초에 사서 연말에, 지금도 아직 그 상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이렇게 시가 배당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잡아서 우리가 매수하고 연말까지 기다리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 중에 얼마만큼의 배당을 꾸준하게 하는가. 네. 예를 들면 단기 순이익이 100억인데 50억을 배당한다. 그러면 배당 성향은 50%거든요. 그렇죠. 매년 동일한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한다면 실적이 크게 늘어났을 때 배당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네,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실적이 유지되거나 실적이 증가하거나 이런 기업들의 포커스를 둬야지 실적이 떨어지면 배당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가스공사도 그동안 배당을 많이 해왔는데요. 작년도에 그 가스값 올라간 만큼 어떻게 가격 전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실적 악화를 겪었고요. 결국 배당을 하지 못하는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도 작년에 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네. 배당도 반토막이다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배당률, 배당 성향과 함께 실적 체크를 꼭 해라. 무엇보다도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돼요. 즉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익 잉여금은 우리가 1년마다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이익 잉여금 항목으로 누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잉여금이 있는 상황에서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 기업들은 배당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적자 기업을 제외하면 그 투자해야 하면 배당을 주는 회사들. 예. 그래서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약세장에서도 또 배당주들이 안정적인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올해 4월 3일에서 5월 4일까지 코스피 지수하고 고배당 50 지수를 비교해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0.97% 상승했는데 고배당 50 지수, 그러니까 고배당을 네. 하는 50 종목을 네. 하는 대표적인 그런 지수죠. 고배당 50 지수는 3.8%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이런 약세장에서도 고배당주들이 그 배당이라는 측면에서 선전을 하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다가 이 금리 인하가 되면 또 배당주들이 또 배당 매력이 부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약세장에서도 강하지만
강세장에서도 이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우리가 배당주를 50%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50%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비중이 큰 편으로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50% 이상은 꼭 다양한 배당주 잘 선별하셔가지고 투자하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배당주 말고도 최근에 뭐, 사실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리트라든지 ETF라든지 뭐 스펙 뭐,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짤막하게 한번. 일단 제가 이제 제 책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게 잃지 않는 투자이고요. 그 중에 핵심은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리츠, 스펙, ETF를 강조드려요. 리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에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리츠는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90% 이상,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해주는 전형적인 고배당주인데요.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모두 투자자의 돈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대출을 일으키거든요. 대출을 일으키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늘어날수록 실적이 좀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리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거고 그만큼 배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리츠는 우리가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그러니까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인 때 매수를 해두면 5% 이상의 배당과 함께 이 주가가 한 배당 수익률 한 3%대까지 오를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시세 차이까지 동시에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 되고요. 스펙은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예요. 3년 내에 비상장사를 M&A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상장되는 건데요. 보통 2,000원에 그 상장을 하고 3년 내에 M&A를 못하면 공모가 2,000원 했다가 한 1, 2년 그 1, 2%대의 이자 지급 매년 한 1, 2%대의 이자를 합산해서 이렇게 돌려주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거의 무위험 투자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스펙은 가장 좋은 게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2,000원에 받아서 최소한 2,000원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 공모주에 적극적으로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상장한 이후에 2,100원 미만에선 좀 투자했다가 이 M&A 이슈가 발생이 되면 한 30% 정도씩 이상은 올라가요. 네. 그러면 3년 내에 한 30% 정도 목표로 기다려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고요.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50% 정도 M&A에 성공을 했어요. 스펙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상장을 시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한 3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길어야 3년이잖아요. 그리고 한 2년 6개월이 지나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 6개월 내에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공모가보다는 높으니까. 그래서 매도할 기회들도 좀 생기고 하니까요. 우리가 스펙을 비싼 가격에 살 필요는 없고 저렴한 가격에 좀 매수해두고 네. 최근 들어서 뭐 삼성 스펙 같은 경우는 상장하자마자 이유 없는 급등을 맞습니다. 하기도 해요. 예. 그런 급등에서 만약에 공모주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약세장일수록 스펙이 주목을 받아요. 왜냐? 이 정식적으로 IPO를 하기에는 공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공모주로 이렇게 진입하기보다는 스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펙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ETF는 앞서 우리가 1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덜 오른다. 뭐 그런 점은 단점이지만 덜 내린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상장 폐지와는 웬만해서는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이 아니면 상장 폐지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개별 기업들은 가장 큰 투자 리스크가 상장 폐지와 그다음에 주가 희석 효과예요. 예. 유상증자를 계속 반복하면서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ETF는 그런 점이 없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네. 보시고요. 2차 전지라는 이름을 가져도 개별 그 구성 종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았는지 예를 들면 반도체 ETF인데 반도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ETF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IT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성 종목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 기초 지수라면 이왕이면 수수료가 적은 ETF들이 장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들이 열 몇 개 되는데요. 그렇죠. 다 그 수수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왕이면 저렴한 걸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초보 투자자라면 우리가 ETF에 좀 집중을 해서 5가지 분야, 실적 개선주, 고배당주, 리츠, 스펙,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크게 잃지는 않겠다.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이 필요하겠죠. 내가 산 가격보다 20%, 40%, 60% 또는 뭐 10%, 20%, 30% 또는 마이너스 30%, 50%, 60%든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춰보자. 저의 어떤 투자 성공의 비법은 아주 좋은 기업을 그리고 아주 안전한 기업을 샀고 시장이 빠지고 주가가 빠졌을 때마다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개별 종목이 내리는 것보다 전체 시장이 망가지는 게 최고로 좋은 투자 기회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돈을 잃고 있는 상황은 대변수가 굉장히 악재의 요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 때도 급락을 했었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때도 급락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주가가 내렸지만 그 칼같이 내린 주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원위치 됐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외적인 충격이 크게 됐을 때 공포감을 갖지 말고 이런 안전한 투자 대상 5개를 공격적으로 들어가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6대 투자 원칙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 6대 투자 원칙만 지키셔도 잃지 않는 투자 진짜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원칙을 제가 보니까 적자 기업 사지 마라. 그리고 5번째 원칙도 실적에 집중하라. 이 비슷해 보이는 실적 개선주에 초점을 맞추자는 메시지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가 그 20여 년간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더라고요. 그걸 주가 희석 효과라고 하는데요. 앞서도 1편에서 설명드렸지만 시가총액이라는 게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런데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면 동일한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반토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적자 기업을 사놓고 손실을 봤는데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절대 팔지 않는다는 건 좋은데 중간중간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야만 내가 추가 매수 전략을 하든 어떻게 빠져나오든 장기 투자든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적자 기업을 사지 말고 그러면 적자 기업을 안 사면 이왕이면 실적이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 그러면 내가 비록 고점에 샀더라도 추가 매수 전략으로 매수 단가를 낮춰서 낮아진 매수 단가로 보면 2, 3년 후에 보면 주가는 올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 주가 희석 효과를 가져오는 적자 기업을 사지 말자. 실적 개선주로 가면 그 다음 스텝이 너무 편하더라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 원칙들도 좀 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2번째 투자 원칙 손절매 하지 마라. 그리고 3번째 투자 원칙은 한 번에 다 사지 마라. 일단 첫 스텝이 되게 좋잖아요. 실적 개선주나 고배당주인데 내가 투자했는데 실수로 고점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졌어. 그러면 굳이 손절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실적과 미래의 배당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싸진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매도를 한다는 건 투자 원칙과 안 맞는 거거든요. 오히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저점 매수 관점, 손절매를 하겠다 생각을 하면 공포감이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일정 부분 떨어졌으니 칼같이 매도하겠다. 그래요. 더 손해보지 않아서 좋지만 결국 내 투자금은 계속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손절매 몇 번 하면 투자 원금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종목에서 수익 날 수 있느냐? 보통은 원금 생각이 나서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잃은 걸 언제 따? 그리고 이렇게 작아진 포션을 언제 해? 빨리 내가 들어가서 한 키에 한 방에 내가 다 회복해야지. 그러다 보면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투자 원칙이 어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손절매하지 말고 투자 매수 관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되게 평안해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매를 하지 말자. 제가 이제 웃자고 이제 246전법, 433전법 이야기를 하는데요. 246전법은 마이너스 20%마다 추가 매수예요. 10,000원에 샀다면 8,000원, 6,000원, 4,000원. 4,000원이 됐을 때 마이너스 60%일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내리는 경우들이 예.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10%마다 마이너스 10%, 20%, 마이너스 30%마다 이렇게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3 전략. 우리가 현금은 어느 정도 꼭 보유를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40%가 됐든 30%가 됐든 현금을 좀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기노업으로 투자할 종목들, 실적 개선주라든지 네. 고배당주들을 좀 30, 40% 보유하고요. 네. 나머지 30%는 이제 지금 화끈한 종목들, 테마가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최대한 30% 정도만 그러네요. 뭐 테마 이슈라든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을 때 얘기인 네. 거고요. 저는 배당주를 현금 대신 좀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배당주는 덜 내리는 특징이 그렇죠. 네.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KTNG 같은 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정말 실적은 매년 비슷해요. 담배와 인삼이 주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은 비슷하고 배당도 배당 성향도 비슷해요. 그런데 주가도 어느 정도 매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시가 배당률이 한 5%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주가가 크게 내리지 않고 수익이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그동안 배당 수익이 있는 상태라면 이 시장 급락에 현금 대신에 고배당주를 매도하고 보다 공격적으로 실적 개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Y를 3번 외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제가 자꾸 물어보면 왜 사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3초 이내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내 생각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립을 해서 노트 한 권을 저는 마련하라고 늘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노트에 좀 적어보시고 좀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스텝을 받는 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매도한 날은 재매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미리 막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날은 좀 쉬고 그렇군요. 그 다음 스텝을 밟는 측면에서 우리가 Y를 3번 외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작가님 마지막 6번째 투자 원칙은 차트에 의존하지 마라인데요. 사실 뭐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거지만 또 차트를 매매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또 아예 안 볼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보거든요. 거래량.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세력들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도 거래량이 나타나고요. 빠져나가는 것도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저점에서 거래량 증가는 세력의 입성, 네. 고점에서의 거래량 증가는 세력의 매도인데, 주로 고점 매도는 앞서 1편에서 설명드렸듯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과 함께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나 지정 예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거래량이 현격하게 줄거든요. 네. 고점 지나면서 그거는 세력들이 이미 빠져나가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차트들은 사실 좀 어려워요, 개인들이. 일단 차트의 순간의 찰나를 찾으려면 모니터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그런 뇌의 능력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매일 체크하다 보면 결국 신경쇠약이 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일상을 좀 편하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좀 시세판을 자주 볼수록 매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요. 이성적인 판단이 되게 많이 내려가요. 그 잔상이 많이 남고 막 자극적인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세판을 가장 많이 보지 않는, 덜 보는 투자 전략은 제가 해보니까 배당과 실적 개선. 실적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한 팔지 않겠다라는 네. 기본 원칙을 지키면 아주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네. 차트에 의존하지 마라. 차트 책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차트의 어떤 만고불변의 진리는 많이 알려지면 어그러져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필살기들은 전문가들이 이 책에서 알리지 않고 아주 비싼 강의이거나 아니면 자기만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이 그 차트를 가지고, 차트라는 건 사실 과거의 히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히스토리가 맞느냐? 이건 어거지로 맞춘 측면들도 상당히 있고 확률적으로 틀릴 가능성도 되게 높고, 차트만으로는 상장 폐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매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결국 손절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로서는 이 차트부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방법인
ETF나 배당주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실적 개선주로 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질문이 거의 끝나서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에 자만감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러는데 이 자기가 투자한 종목이 벼락부자를 만들어 줄 것이다. 10배 수익률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에 한 4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되 한 20% 정도 수익을 꾸준하게 냈으면 좋겠다. 1년에 40%의 수익이 굉장히 좀 어떤 분들은 그거 벌어서 언제 부자다 이렇게 하시지만 7년이면 예. 투자 원금이 10배까지 높아지는 1,000만 원이 1억이 되기 때문에요. 이 스노우볼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원금과 수익을 재투자해서 스노우볼 효과가 7년이면 나타나기 때문에요.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고 또 10억이 뭐 100억이 되는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지. 이 기본 정도를 잊어버리고 내가 뭐 벼락부자를 맞을 거야 라고 단기간에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근간에는 어찌됐든 숫자라는 것을 꼭 유념하고 실적 개선주의 미래 실적을 찾아서 그 실적의 트렌드를 장기간 호흡으로 누리다 보면 한 뭐 4, 5년 기다리다 보면 3, 4배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긴호흡 투자를 좀 하시고 일상에서는 뭐 커피 한 잔도 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런 여유로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들아 주식 투자로 절대 잃지 마라. 그 방법에는 우리가 실적 개선이라는 포커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지표도 좀 봐야 되고 기업의 내부 정보인 공시도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호재악재도 좀 체크해보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유용한 팁들, 더 구체적인 내용 이 책 두 권입니다. 두 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내 돈 내서도 사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서 정말 잃지 않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에 보는 예비 주식 투자자인 아들들께도 이제 화이팅 응원의 말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또 작가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